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여권 문제가 터지면서 수백 명의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여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이후 빗발치는 연락으로 인천공항의 시스템이 마비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고 유명 항공사 대표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조종사 윌리엄입니다. 15년 동안 대형 항공사에서 일하며 세계 각국을 다녀봤죠. 하지만 한국은 아직 방문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물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조종사 대기실에 앉아 다음 비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조종사 크레이그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 차 있더군요. 그는 곧바로 한국이 무비자 여행 순위에서 상위권이라는 뉴스를 보여주며 비웃었어요. 저도 한번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한국 여권 세계 무비자 입국 3위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국 여권이라고? 거기는 공산권 근처 아냐? 어떻게 저런 나라가 미국보다 순위가 높대?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크레이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편견이 묻어났죠.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어요. 난 잘 몰라서 뭐라 못하겠네. 사실 제 머릿속 한국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삼성과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였거든요. 어렴풋이 올림픽도 개최했던 것 같고 전쟁이 있었던 나라. 그 정도였어요. 그때 다른 조종사 마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한국이 완전한 후진국이었으며 서울의 위치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의 말에 힘입어 크레이그는 계속해서 한국을 조롱했어요. 저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보였죠. 세계는 넓고 모르는 것은 많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크레이그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말이죠. 저는 없다고 노선에 배정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크레이그는 그것이 운이 좋은 일이라며 아시아는 비행시간도 길고 현지 음식도 이상하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세계 3위 여권을 가진 나라가 그렇게 형편없을까?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리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사는 아시아 노선을 자주 타는 조종사였죠. 그녀는 직접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것이 좁은 생각이라고 지적했어요. 크레이그는 곧바로 리사를 비꼬았고 리사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주제로 넘어갔지만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세계에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볼까 생각했지만 곧 다음 비행 준비를 해야 했기에 그냥 접었어요. 어쩌면 언젠가 직접 가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죠.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인천행 비행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 말이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 유럽 노선만 담당하다가 갑자기 아시아 장거리 비행이라니요. 마침 동아시아 노선 전문 조종사 2명이 갑자기 휴가를 내면서 저에게 기회가 왔다죠. 항공 스케줄 관리자인 헬렌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음 주 인천행 비행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 비행이 그린기 없는 노선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이라.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갑자기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을 책임져야 한다니. 마음속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일었어요. 모르는 공항, 낯선 관제탑 직원들과의 소통, 한국의 비행 규정. 모든 것이 새롭고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승진을 앞둔 시점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거절하면 경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헬렌에게 수락 의사를 전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크레이그가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인천행 비행을 맡게 되었다고 담담하게 말하자 크레이그는 코웃음을 치며 또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듯이 아시아 국가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뭐? 거기는 공항도 엉망일걸? 아마 뉴욕이랑 비교도 안 될 거야. 그리고 뭐 먹을 건데? 다 맵고 이상한 것밖에 없을 텐데. 저는 그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에서 호기심이 솟아올랐죠.
모두가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나라, 직접 가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가 항상 그렇게 혐오하는 곳이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심 그가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인천공항에 대해 검색해 보았어요. 사진만 보아도 꽤 현대적인 공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실제는 다를 수 있겠죠. 한국에 대해 더 찾아보려다 그만 잠들고 말았어요. 꿈에서는 미지의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밤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비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천행 루트, 공항 정보, 기상 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모두가, 특히 크레이그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런 곳일까? 아니면 크게 다를까? 직접 가보면 알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어쩌면 이 비행이 제 선입견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 전날, 오랜 친구인 제임스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는 전 세계를 누비는 사업가였습니다. 한국행 비행에 대해 언급하자 제임스의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인천? 괜찮은 곳이야. 공항도 깔끔하고. 크레이그와 다른 반응에 내심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임스는 비즈니스로 몇 번 방문했었다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을 위해 뉴욕 JFK 국제공항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행 보잉 787의 기장을 맡게 되었죠.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이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많은 이들이 한국인으로 보였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크레이그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행이 지연되어 잠시 들렀다고 했어요. 이게 내 승객들이구나. 조용해 보이네. 크레이그가 한국인 승객들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응, 꽤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어. 제가 대답했어요. 크레이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저런 척하는 거야. 실상은 다르다니까. 비행 중에 보면 알 거야. 다들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뭔가 바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할게. 선입견은 그만두지 그래. 내가 돌아와서 내 말이 맞다고 할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크레이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승무원들과 함께 최종 비행 준비를 마치고 승객 탑승을 시작했어요. 한국인 승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인상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조용히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서양 아이들이 주로 떠들고 뛰어다니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부모는 정중하게 승무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환영하고 비행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된 안내문도 읽었죠. 발음이 서툴렀지만 한국인 승객들이 호의적인 미소로 반응했어요. 탑승이 끝나고 이륙 준비를 하면서 크레이그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한국인들이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은 정반대였어요. 승무원 캐런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승객들이 평소보다 조용하네요. 탑승도 순조롭고요. 비행이 시작되고 첫 2시간 동안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기내식 서비스가 시작되자 한국인 승객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승무원들에게 늘 감사 인사를 했고 대부분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유지했습니다. 한 미국인 승객이 화장실 문제로 화를 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 승객 한 명은 승무원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을 때도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시간 비행 후 저는 잠시 조종석을 부조종사에게 맡기고 기내를 둘러보았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한국인 사업가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는 뉴욕에서 사업 미팅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또렷한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종석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크레이그가 틀렸어. 이 사람들은 전혀 그가 묘사한 것과 같지 않아. 직접 보고 판단하길 잘했어.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졌어요. 탑승객들의 모습만 봐도 그들의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조용하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마침내 인천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은 명확했고 영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전경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착륙 허가를 받고 천천히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착륙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어요. 활주로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착륙 후 게이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천공항의 규모를 실감했어요. 넓고 정돈된 활주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행 승무원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의 현대적인 건물, 반짝이는 바닥, 세련된 디자인의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JFK 국제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 놀라운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로봇 안내원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디지털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공항 내부에 작은 정원과 문화체험 공간까지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어 줄을 거의 서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지문 인식과 얼굴 스캔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공항의 입국 심사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한 외국인 승객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공항 맞아요? 호텔 같은데.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찾는 곳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짐을 찾은 후 세관을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디지털 신고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깨끗한 공기와 정돈된 교통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질서정연했고 공항 철도는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크레이그가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밖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넓은 도로,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에는 와이파이가 제공되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크레이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내가 말한 것과 전혀 달라. 여기는 정말 놀라운 곳이야. 그렇게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저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한국인 승객이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그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을 찍은 뒤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도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지문을 등록한 뒤 얼굴 인식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추가 확인이 필요했어요. 담당 직원이 와서 여권을 다시 확인하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약 10분 정도 소요됐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세계 여권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국 여권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전자여권의 보안 수준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신속한 입국 절차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후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였네. 크레이그와 다른 동료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폄하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 다른 외국인 조종사와 마주쳤습니다. 캐나다인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인천 노선을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와봤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네, 첫 방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웃으며 말했어요. 다들 그래요. 특히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17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요? 뉴욕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편견이죠. 많은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해서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이클의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국 여권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세계 3위라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여권은 정말 대단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을 무비자로 갈 수 있죠. 한국이 이룩한 외교적 성과와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의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 한국과의 신뢰와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내일은 도시를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 시내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공항철도역으로 향하면서 다시 한번 인천공항의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철도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기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디지털 안내판은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어요. 뉴욕 지하철과 비교하니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로 갈아타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역시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시내에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궁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디지털 기술이 생활에 깊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른 식당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을 사용했고 결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어요. 오후에는 대형 전자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기술 제품들을 구경하면서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실감했어요. 몇몇 제품은 아직 미국에 출시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크레이그가 생각났어요. 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때? 그곳 지옥이지?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던 한국은 여기 없어, 크레이그.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어. 크레이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려 호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여주었어요. 저게 후진국처럼 보여? 공항부터 교통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까지 모든 게 최첨단이야.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몰라. 크레이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사진만 보면 꽤 인상적인데. 하지만 실제로 살기엔 어떨지 모르잖아. 그래, 물론 모든 곳에 장단점이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은 절대 아니야. 와서 직접 봐봐. 통화를 마친 후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후 저는 특별히 한국 여권에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3위의 여권 파워를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외교부 산하 여권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국 여권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는 몇 개 안 된다고 했어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경제 발전, 국제 신뢰도 향상,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모두 기여했습니다. 박물관의 한 섹션에서는 한국 전자여권의 보안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생체인식 칩, 홀로그램, 특수 잉크, 미세문자 등 최첨단 보안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이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높인 주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여권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우리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보안 기준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면서 여권이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한국과의 위상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박물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서 한국인 외교관 출신 은퇴자와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권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동,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이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식민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여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속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국민들의 노력, 경제 발전,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강력한 신뢰를 구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크레이그와 같은 동료들이 가진 편견이 얼마나 부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권 하나를 통해 한국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단순한 여행 문서가 아니야. 그 나라의 명예 그 자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여권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노력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저는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항 근처 전망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활주로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이륙과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관람할 수 있는 명소라고 했어요. 저에게는 조종사로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넓은 유리창 너머로 인천공항의 광활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활주로에서는 여러 항공사의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통해 느낀 모든 감정이 밀려왔어요. 전망대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한국 가족이 눈에 띄었어요. 부모와 두 아이로 구성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여권을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태극기가 그려진 여권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유창한 영어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비행기를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큰 아이는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해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제가 조종사라고 말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면서 저는 그들의 여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여권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세계 3위라면서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이 작은 책 한 권에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여권이란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 한국가의 위상과 성취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통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대화를 나눈 후 저는 다시 전망대 창가로 돌아와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저도 그 비행기 중 하나를 조종해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크레이그와 다른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단순히 너희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어요. 전망대를 떠나기 전 창밖으로 천천히 활주로를 달리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았습니다. 태극 문양이 그려진 기체가 햇살에 반짝이며 구름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마치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고 다시 한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4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을 뜨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알게 됐다. 어떤 나라는 눈으로 보기 전까진 절대 알 수 없는 위대함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내게 그런 곳이었다. 이제 돌아가 진실을 말할 차례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을 둘러보며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선물도 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이륙 준비를 하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단순한 귀국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캐나다가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한 유명 국방 전문가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죠. 수석 분석관이라 불리는 만큼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노아 존슨, 우리 부서의 고위 관계자였죠. 노아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색 표지의 보고서를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국방부에서 빨간색 표지는 최우선 순위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러시아의 새로운 동향? 중국의 군사훈련? 아니면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긴급 상황인가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잠그고 노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노아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쳤죠.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읽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 한국이라니요? 정말 한국? 그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나 만드는 작은 나라 말입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비웃는 투로 말했어요.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이라도 됐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국에 불과했습니다.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반도 국가죠. 경제적으로 몇 가지 전자제품이나 만들어 성공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군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로만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제 관심 바뀐 나라였죠. 북한과 대치 중이라 군대는 있지만 그건 미국이 주는 중고 무기로 겨우 버티는 수준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 군대가 무슨 힘이 있던가요? 주한 미군으로 간간히 연명하고 있는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켰던데 군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안 봐도 뻔하더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북한에 잡아먹힐 나라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군인들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일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보여주다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니 농담도 심하네요. 하지만 노아는 제 반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라는 제스처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캐나다를 크게 앞질렀다는 사실을 그래프와 수치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구매국들,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캐나다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캐나다보다 앞서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캐나다는 지칠 국가고 나토 회원국이며 미국과 가장 긴밀한 군사 협력을 하는 나라예요. 반면 한국은 그저 분단국가로 북한이라는 위협에 맞서 방어적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말은 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으로 가라고 말이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에 가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다른 분석관을 보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에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방산 기술과 세계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관이 필요하네. 그건 바로 자네야. 하지만 저는 제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아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지시야. 국방부 장관님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네. 자네의 보고서는 바로 그분의 책상에 올라갈 거야. 이건 자네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 거절은 불복종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은 물론 향후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줄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낯선 곳이었고 특히 한국은 그저 TV에서 보는 이국적인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임무였죠. 제 목소리는 굳어 있었어요. 노아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조사해보기로 했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웃음거리를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과장된 보도자료나 허황된 선전 정도가 나오겠지 생각했죠. 어쩌면 미국이 준 무기를 살짝 개조해서 자국산인 척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믿기 힘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 캐나다는 겨우 7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K고 자주포였습니다. 이 자주포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요? 그것도 우리 캐나다의 동맹국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요. 그러나 다음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KF-21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경공격기도 아니고 정교한 전투기를? 그것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 한국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완비했다고요? 설마 이게 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미국이 해준 게 아니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기술 사양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 영상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의 성능이 캐나다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고 캐나다를 훨씬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왜 저를 한국에 보내려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캐나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짐이 다 챙겨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캐나다 국방부에서 한국 방위산업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저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의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한 자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종의 불안감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게 전부 과장이길 바란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캐나다 국방부 전체가, 아니 서구 세계 전체가 아시아, 특히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던 거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직항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13시간의 긴 비행이,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퍼스트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편안한 좌석도 제 마음의 불안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이륙 후 노트북을 펼쳐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K고 자주포의 기술 사양,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현무 미사일의 실전 배치 현황.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캐나다의 방위산업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미지의 세계처럼 광활하고 깊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라면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기술 발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를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발음이 쉽지 않았어요.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 과정을 반복하던 중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입니다. 날씨는 맑고 창밖을 내다보니 한국의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섬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바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윤곽. 마침내 인천공항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공항 터미널의 웅장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디자인이 근사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곡선이 마치 파도처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교를 지나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출입국 심사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리문 같은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있었죠. 저도 다른 승객들을 따라 그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 앞사람이 게이트에 서자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바로 통과시켰어요. 제 차례가 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게이트에서 영어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오랜 줄, 까다로운 질문, 지문 등록 같은 절차가 없었죠.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 겁니다.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은빛 로봇이 다가왔어요. 이 로봇이 제 이름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출입국 시스템에서 제 정보를 받았나 봅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봇은 계속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김태현 대령이 한 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봇을 따라 한 번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바닥 청소를 하는 로봇,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심지어 수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카트까지 모든 게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한 번 출구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는 제가 다가가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태현 대령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발음에 가까웠고 말의 속도나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대령은 서울까지 가는 동안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차량은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어요. 날렵한 선, 유리와 매끈한 표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대령은 이것이 수소전기 자율주행차라고 설명했어요.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령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차량이 스스로 출발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 대부분이 조용한 전기차였어요. 소음과 매연이 없는 고속도로라니. 서울로 향하는 길,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빌딩 외벽은 모두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푸른 공원과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김태현 대령의 안내를 받아 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은 캐나다 국방부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대신 원형의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었고 주변에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작은 장치를 조작하자 갑자기 공중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래프와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이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은 K9 자주포의 세부 구조를 보여주며 회전했어요. 세계 각국에 수출된 현황이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김 대령은 한국이 개발한 무기 체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주포의 성능은 기존의 미국이나 독일제 자주포를 능가한다고 했어요. 홀로그램이 바뀌어 KF-21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시리즈도 소개됐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어서 AI 드론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집단 지능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통계였어요. 홀로그램이 세계 지도로 바뀌며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우리 캐나다는 겨우 7위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NATO 회원국들이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 우리의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대령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며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아시아는 서구보다 뒤처져 있다 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서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김대령은 저를 별도의 화상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마이클 스콧과 화상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방부에서도 참여하십니다. 화상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2개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잘 아는 캐나다 국방부의 회의실이었고 노아 존슨도 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국방부의 회의실이었죠. 마이클 스콧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에단, 잘 지내고 있나? 노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곳이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이클 스콧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에단 맥켄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스콧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이죠. 캐나다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상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 중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없으면 미군 작전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니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드론 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이 대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데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어요. 마이클은 미국이 이미 한국에 AI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 AI가 미 공군의 방공 시스템보다 오탐지율이 30% 낮고 반응 속도는 2배 빠르다는 통계까지 공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요? 세계 최강대국이?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니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제 군사기술 파트너라고 했어요. 캐나다도 한국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화상 회의 내내 노아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런 현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진 후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캐나다가 한국을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든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대령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한국 국방연구원 방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정미경 박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박사는 한국의 미래 군사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 대령은 저를 한국 국방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상 회의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마저 필요로 할 정도로 발전했을까요? 연구원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정미경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영어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원 내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맥켄지 씨,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미래 전쟁 대비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드론 연구실이었어요. 커다란 실내 테스트장에서는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AI 군집 드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드론들이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소통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전투 체계였습니다. 드론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드론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체했어요. 적의 방해 전파가 있어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천 대 규모의 군집 드론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 연구실이었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인간형 로봇부터 네 발로 움직이는 견형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 로봇들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국경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은 완전히 이 로봇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원격 조종 로봇조차 제대로 실전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전 자율형 로봇을 실전에 배치했다니요? 세 번째로 보여준 기술은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정 박사는 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해킹 시도도 즉시 감지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군 통신의 80%가 이 양자 암호통신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우주 군사력 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한국의 군사 위성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24시간 지구 전역을 감시하며 특히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캐나다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아직 상상만 하고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기존 방식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맥켄지 씨,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이미 실전 배치된 기술들 뿐입니다. 개발 중인 기술들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것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에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기술 격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대로라면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동료들이 제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됐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노아 존슨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에단, 정부 고위층에서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 다음 날 아침, 캐나다 국방부 대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군 수뇌부, 그리고 여러 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부터 시작해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 우주 군사력까지. 또한 미국조차 한국의 군사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캐나다를 앞서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 강국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보고를 마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과장된 것은 아닌가.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에단의 보고는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주시해왔습니다만 그 속도와 깊이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총리께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훈련,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며칠 후 캐나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발표했어요. 뉴스에서는 이 발표가 캐나다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다음 날, 저는 노아 존슨의 사무실로 호출됐어요.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네, 에단. 자네의 보고가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그러더니 노아는 제 앞에 새 프로젝트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한국과의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이야. 앞으로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걸세.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아의 사무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타와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캐나다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없다 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제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명문 병원인 마운트 시나이 병원이 단 8분짜리 영상 하나로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일부 고위 의료진은 격렬한 반발까지 보이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 중심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을 보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결국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To be open-minded and be widely read. And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is a university.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밀러라고 합니다. 하버드 출신으로 현재 뉴욕의 최고 병원인 마운트 사나이 병원에 재직 중이죠.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엎은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의 이사회가 평소와 다를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진행되는 원래 회의에서 이사장이 예산 안건을 논의하던 중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사라 존슨, 우리 병원의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평소 침착한 사라의 표정이 이상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라는 회의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로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건 지하철 CCTV 영상이었어요. 화질이 그리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 어떤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한 10살 남짓의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눌렀어요. 아이의 입모양으로 보아 응급신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는 노인의 기도를 확보하고 옆으로 눕혀 회복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당황해하는 동안에도 아이는 침착하게 상황을 주도했죠. 영상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노인을 실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한국이라고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의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초등학생이 심정지 환자를 구한 영상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부원장인 이튼 클라크 박사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싸구려 의료의 동양적 감성만 가득한 나라일 뿐입니다. 이상한 미신에 기대어 사람을 치료하는 나라 아닙니까? 영상 하나에 들썩이는 건 의료기관으로서 창피한 일이죠. 이튼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저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서 한국 의사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학을 그대로 베껴놓고는 마치 자기들이 혁신을 일으킨 양 행동하더군요. 그들의 의료 시스템은 겉모양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 임상 경험이나 연구 수준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됩니다. 초등학생 하나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서 의료 선진국이라니 웃기는 소리죠. 물론 저는 이튼의 이런 태도에 놀라지 않았어요. 항상 타 문화에 대해 편협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눈에는 미국 외의 의료 시스템은 모두 열등하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달리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라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 영상은 어제부터 CNN, BBC 일본 NHK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한국은 새로운 의료 선진국인가? 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내고 있어요. 이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뉴욕의 빌딩숲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우리 병원이 세계적 명성을 가진 병원으로서 이런 화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사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리는 이 사안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면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장은 천천히 저를 가리키며 토마스 밀러 박사인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와 병원을 대표해 현지 의료 시스템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로서 저는 하버드 출신의 전문가였지만 아시아는 제게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회의실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도 전혀 모른다며 다른 적임자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 순간 이튼이 비웃음을 감추지 않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정에 휘둘릴 일도 없을 테니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비꼬았어요. 회의실에 잠깐 웃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사장의 표정은 진지했죠. 그는 제가 응급의학 분야에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진 의사라며 이번 일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병원 이미지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에서 공식 견해를 문의해온 상황이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회의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보고서 제출 기한을 물었고 이사장은 2주면 충분할 것이며 국제교류팀에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바탕화면에 한국 의료 현실 점검이라는 제목의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진료 속도, 검사 정확성, 환자 응대 태도, 시스템, 효율성, 비용 등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 비교해 어떨지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영상 하나로 세계가 열광하는 건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이튼이 문간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제게 영상 하나에 감동하지 말고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비아냥을 던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했죠.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와 비교할 만한 수준일까 의구심을 품으며 저는 서랍에서 여권을 꺼냈습니다. 한국행 출장이 확정된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이후 한국행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까지 14시간이라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의 고층 건물도 어딘가에 있겠지만 이제는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었죠. 옆자리는 다행히 비어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오기 전 저는 노트북을 꺼내 전에 만들어둔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진료 속도, 검사 정확성, 환자 응대 태도, 시스템 효율성, 비용. 이 모든 항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했죠. 화면 속 빈칸들을 바라보며 저는 슬며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항목들은 전부 기준 이하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영상 하나에 세계가 속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 항목들 옆에 예상 결과도 적어 넣었습니다. 진료 속도는 느릴 것, 검사는 부정확할 것, 환자 응대는 형식적일 것, 시스템은 비효율적일 것, 비용은 글쎄요, 이건 미국보다 저렴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질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승무원이 다가와 음료를 건넸습니다. 차가운 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태평양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죠.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알던 세계와 이제부터 경험할 세계 사이의 경계선처럼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다시 보니 화면 속 차트와 표들이 제 냉정한 시선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증거를 찾으러 간다는 게 얼마나 비과학적인 접근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기대 이하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실제로 뭔가 다르다면, 만약 그 영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재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비행기가 약간의 난기류를 만났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죠. 뉴욕에서의 바쁜 준비 과정과 갑작스러운 출장 결정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어요. 졸음이 찾아왔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튼의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가 제 마음속에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그 아이의 침착함과 정확한 행동. 과연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 체계적인 교육의 결과일까? 이 의문을 품은 채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 호텔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지도 앱을 확인하며 주변 병원들을 살펴보았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무작위로 병원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이 눈에 들어왔죠. 이름을 메모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기 병원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뉴욕과는 다른 도시의 리듬이 느껴졌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슬쩍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진료 프로세스와 속도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비는 깔끔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접수창구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접수창구 옆에 무인 키오스크가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여러 언어 선택 옵션이 나타났어요. 영어를 선택하고 외국인 방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진료과를 묻는 화면이 나왔어요. 내과를 선택했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넣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어요. 키오스크가 접수번호와 대기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상 대기시간 10분.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10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예약 없이 내원하면 최소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잠시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어요. 환자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대기번호와 진료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정확히 9분 후 제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는 연구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기꺼이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가 자신의 모니터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었죠. 환자 정보, 검사 결과, 약물 알레르기, 과거 진료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모든 병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도 의료 기록이 그대로 이어지죠. 이 말을 들은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해 정보 공유가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의사의 태도도 놀라웠습니다. 환자를 마주보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은 미국의 바쁜 의사들에게서 점점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예외적인 병원이겠지. 결국 다음날 아침 저는 다른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첫날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는 정형외과 환자의 진료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남의 또 다른 대학병원을 선택했어요. 제 신분을 밝히고 연구 목적으로 관찰하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병원 측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형외과 외래에서 만난 환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무릎 통증으로 내원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간단한 문진과 신체 검사를 마친 후 MRI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보통 예약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환자는 바로 MRI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에게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그녀가 설명해 주었어요. 응급 상황이 아니면 대기 시간이 약 15분에서 30분 정도예요. 오늘은 환자가 많지 않아 바로 검사 가능합니다. 저는 환자를 따라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MRI 검사가 끝나고 환자는 체열실로 향했어요. 피검사 역시 대기 없이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 20분 후 환자는 다시 진료실에서 의사와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최소 2주에서 3주 걸리는 프로세스가 이곳에서는 30분 만에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제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분명 30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환자가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아 계산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진료비, MRI, 피검사, 처방약까지 포함된 총액이 눈앞에 있었어요. 총합 47,800원. 화폐 단위가 달라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환율을 적용해 보니 약 35달러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검사를 받았다면 보험 없이는 수천 달러를 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실수 아닌가요? 뭐가 빠진 거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보험 없으셔도 이 정도 나옵니다.
외국인이시라 조금 더 비싼 편이긴 해요. 저는 계산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MRI 검사가 가장 비싼 항목이었지만 그조차도 미국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진단 속도와 비용 항목에 큰 별표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저렴함. 추가 확인 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기준 이하일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제는 제 모든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어요. 이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충 영상 하나 보고 감동하고 오진 마. 그렇게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형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어요. 복도 끝에서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단순한 직무 이상의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보호자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긴장하셨죠? 괜찮으실 거예요. 그 말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상적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간호사의 행동에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병원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진행 중인 행사를 발견했어요. 시민응급처치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러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여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참관했습니다. 교육 후반부에는 상황극 형식의 평가가 이어졌어요. 지하철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인터뷰 형식으로 참가자들에게 질문했어요.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 번째로 대답한 사람은 60대로 보이는 주부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죠. 그리고 주변에 AED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119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돼요.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을 30대의 비율로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응급 상황 시 AED 사용법을 아는지,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는지 등을 질문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AED요? 네, 요즘엔 공공장소마다 다 있잖아요. 음성 안내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의대생들도 종종 헷갈려하는 응급처치법을 이곳의 일반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이에서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국민 대비도 국민 전체가 의료 현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순간 저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료는 단순히 건물과 장비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지하철에서 노인을 구했던 그 영상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교육과 사회적 인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보고서는 병원 내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의 허락으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의학저널에 발표되었고 이것이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곧 다른 미국 병원들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 한 달 만에 제게 강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스탠포드 의료원, 유명 의료기관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제 견해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 세계보건기구에서 특별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 케이스 스터디라는 제목이었어요. 유엔과 세계보건기구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공식적인 연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와 비용 효율성에 주목했어요. 미국 내 여러 병원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을 시작으로 대형 의료기관들이 한국식 모델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이튼조차 한국을 방문한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병원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죠. 세계 의료계에서 한국 의료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한국 의료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의료진들이 이 관심에 대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자부심이나 우월감 없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발표 1년 후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세계 의료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강연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에 오른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의료란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의료가 단순한 기술과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문화와 시스템에 관한 것이죠. 한국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중 속에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본 정신이었어요.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태도. 강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한 한국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밀러 박사님 덕분에 저희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니 저희도 미쳐보지 못했던 장점들이 있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오스틴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지하철에서 취한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세계 의료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한국 의료가 있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 의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은 기술과 인간성의 효율성과 따뜻함의 균형을 찾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의료의 본질인 사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의 중심에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직접 한국에 다녀온 미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은 모든 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Some perspective with regards to our regret that the citizens.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브래드쇼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죠. 펜타곤의 중심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강한 국방력을 가진 나라의 장관인 만큼 항상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늘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서가 다급하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장관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로 와주셔야 합니다. 비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로 향했죠. 상황실에 들어서자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장성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슨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로버트 윌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우리를 호출했다며 지금 바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백악관의 긴급 호출이라니. 분명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게 틀림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이동했고 30분 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빨간색 표지에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이것이 우리를 급하게 부른 이유인가 싶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우리 앞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표지를 보았고 그 제목에 잠시 당황했죠. 한국 방산산업 분석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어요. 솔직히 저는 잠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호해온 그 작은 나라 말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농담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도 없어 곧 북한에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주한미군이 빠지면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통령에게 한국은 그냥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윌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윌슨은 제 생각을 이해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보면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규모와 기술력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우리를 호출한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보가 CIA, NSA, 국방정보국 모두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체 이 보고서에 뭐가 있기에 국방부 장관인 제가 직접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훑어보기 시작했죠. 윌슨은 이것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나요? 우리가 항상 보호해주던 그 나라가 국가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할 수는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펜타곤에 도착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그 빨간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내용들을 보고 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였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세계 방산 수출 4위라니. 이게 사실일 리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갈수록 제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제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통계. 특히 폴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 도입률이 놀라웠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페이지를 더 넘기자 합동참모본부 전략분석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미국산 제품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성능 면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무기를 만든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보고서는 냉정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한국산 무기 도입이 급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보고서 다 읽었나? 네, 읽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래서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야. 한국으로 가서 직접 보고 진실을 파악하고 오게.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반발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한국 같은 작은 동맹국에 가서 무기 체계를 살펴본다니 이건 내 위신에 관한 문제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내일 아침. 모든 준비는 끝났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기며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 시찰 같은 잡무에 시간을 뺏긴다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 마지막으로 한국 방산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제 태블릿으로 국방부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검색어로 입력했어요. 수백 개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중 최신 보고서 몇 개를 선택했죠. 첫 번째 파일은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우리 브래들리 장갑차와 비슷하면서도 더 날렵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자세한 스펙을 읽으며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K-21은 120mm 박격포를 장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기존 장갑차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이었어요. 방어력도 우수했지만 특히 기동성 부분에서 미군 장갑차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K-21을 중동과 유럽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다음 문서는 K239 천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판 HIMARS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사거리가 80km에서 160km까지 GPS 유도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 중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미국 HIMARS에 비해 발사 속도가 빠르고 명중률이 높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에서 천무가 HIMARS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런 무기를 독자 개발했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미국의 군사기술력을 배워 따라오는 수준이라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니. 제 기존의 세계관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경쟁자로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파트너일까요?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관님, 차량이 준비됐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증도 커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경호원이 저를 VIP 통로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출입국 심사대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 신원을 확인했어요. 여권을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경호원에게 이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한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된 얼굴 인식 출입국 심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공항에서 테스트 중이긴 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빛 로봇이 제 이름을 부르며 수화물 수치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어요. AI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억양과 부드러운 움직임에 한 번 더 놀랐어요. 로봇을 따라가며 주변을 둘러보니 공항 곳곳에 자동화 시스템이 가득했습니다. 청소 로봇, 무인 카페, 자동 운반 카트,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밖으로 나가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였어요.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일반화된 곳은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군인의 자세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는 김석진 대령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왔다고 했죠.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와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석진 대령은 서울까지 함께 이동하며 간략한 브리핑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김석진 대령이 안내한 차량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AI 자율주행 차량이었어요. 우리는 뒷좌석에 앉았고 차는 자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김석진 대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율주행 차량 보급률을 자랑하며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김석진 대령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방산 현황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브리핑보다 창밖의 풍경에 더 집중하고 있었어요. 미래 도시 같은 서울의 모습,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첨단 교통 시스템, 곳곳에 보이는 로봇과 드론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70년 동안 보호해왔다고 생각한 그 한국인가. 김석진 대령은 곧 국방부에 도착할 것이며 그곳에서 더 자세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서울 시내를 지나 마침내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디자인과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미국 펜타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밝고 더 투명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었죠. 김석진 대령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지하 2층의 특별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한국군 장성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서는 푸른빛의 3D 홀로그램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인사말과 함께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에 홀로그램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상세한 3D 모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홀로그램은 K-21의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보여주었어요. 이전에 봤던 자료보다 훨씬 자세했습니다. 특히 120mm 박격포와 통합된 모습, 방어 시스템의 배치, 엔진의 구조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시각화되어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워졌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의 브래들리보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이 다시 변하면서 이번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발사대의 구조, 미사일의 내부 부품,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는 천무의 사거리와 정확도에 대해 설명하며 심지어 미국 HIMARS보다 천무가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저는 그 말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HIMARS는 세계 최고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 홀로그램이 실제 발사 실험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K239 천무가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미사일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들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정확도였어요. 미사일들은 GPS 유도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거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미국의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죠. 브리핑은 계속되었고 한국의 다른 첨단 무기 시스템들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기술력이 있었다고? 한국이 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거지?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어떻게 잘못 평가해 왔을까? 몇 시간의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생각에 잠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석진 대령이 제게 다가와 소감을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라고요. 김석진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실제 장비들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직접 보내라고 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석진 대령은 제게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직접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얼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율주행 차량을 타고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적용된 건물들,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로 위의 수소버스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었어요.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필립스 장군이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방문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필립스 장군과 함께 그의 사무실로 향했고 김석진 대령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저희를 배려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서 미국인들과만 대화하니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립스 장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훈련 중인 한국군과 미군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필립스 장군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 방산산업과 군사력은 실제로 어떤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필립스 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필립스 장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군사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특히 방산기술 면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필립스 장군이 제 표정을 읽고는 몇몇 미군 장병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 장교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군이 우리보다 더 앞선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드론, AI 통합 시스템, 통신 장비 등에서 미군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장교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 없이도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군사력은 물론이고 기술적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군의 존재는 이제 실질적인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최신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장비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약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 안보의 핵심적인 파트너였죠. 그렇게 캠프 험프리스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김석진 대령은 다음 일정으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군 사령관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평범함에 약간 안도했어요. 적어도 이곳은 미국의 연구소들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의 안도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장 정지현 박사가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미국 MIT에서 양자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조국으로 돌아와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고 했어요. 정지현 박사는 저를 첫 번째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십 개의 소형 드론이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AI 군집 드론이었습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드론들은 개별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적응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죠. 다음 연구실에서는 자율전투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다양한 지형을 헤치고 다니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적의 공격을 피하며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연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지현 박사는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은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방식이었어요. 정지현 박사가 갑자기 제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양자 암호통신을 도입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었죠. 박사는 미소 지으며 한국군은 이미 80% 이상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감시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위성들을 통해 지구 궤도의 모든 물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모든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요. 정지현 박사는 그 말을 들었는지 잠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저는 김석진 대령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 기존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경험과 충격적인 발견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펜타곤으로 직행했습니다. 비서에게 즉시 국방부 긴급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어요. 1시간 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국방부 고위 관료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 캠프 험프리스에서 들은 이야기들, 국방과학연구소의 충격적인 기술력까지 모두 솔직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말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로버트 윌슨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그들도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관한 정보를 일부 입수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가 확인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어요. 회의는 4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미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군사기술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백악관 내부 회의에서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 양자 암호통신, AI 시스템, 우주감시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어요. 이 정보는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한국 방문은 끝이 났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었는지, 얼마나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었는지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따름이었어요. 세계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군사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인 제가 한국을 무시하다가 조사하며 충격을 받고 직접 방문 후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결국 내부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이전에 저라면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이 얼마나 완전히 깨졌는지 깨달았어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 작다고 여겼던 나라의 위대한 잠재력을 인정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고맙다 한국.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군요. 미래는 아직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는 세계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자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게 된 이 상황 반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